잠깐 아까 얘기한 거에 조금 연장을 조금 더 하면요. 그 중심을 누가 잡냐? 예를 들어서 술자석에서 누가 제일 대장이야? 그래도 나이 제일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제일 대장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제일 대장이야? 신주야, 신주, 신이. 그러면은 이제 차례상이 있어. 그리고 여기 신주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망조모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그러면 신주가 있을 때 우리들은 자손이 여기 있어. 자손이 쳐다볼 때 너도 동서남북을 어떻게 따질까? 내가 중심이야? 아니면 신주가 중심일까? 신주가 중심이겠죠. 그죠? 신주가 쳐다보는 거, 우리를. 그러면은 신주거를 쳐다본다. 그때 방위는 어떻게 될까? 신주는 임금은 난면한다고 그랬죠. 그죠? 임금 기억이야. 임금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는 국면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주 기준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까? 이쪽이 동쪽이다.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죠? 신주 기준으로 이쪽이 남쪽이 될 것이고. 신주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주 기준으로서 홍동백서다. 그러면은 붉은 거를 동쪽에 넣고 여기다가 이 백은 차가운 색이니까 서방의 색이니까 이렇게 배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칙은 신주 기준인데 헷갈리는 게 내가 놓잖아. 내가 진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요. 나한테는 이게 왼쪽이 되고 이거 오른쪽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혼동의 여지가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기본 컨셉에서는 신주를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쉬운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이죠. 만약에 신주를 여기다 모시고 이렇게 했다. 신주. 그러면 또 여기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에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차례상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 매번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주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개념이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죠. 그냥 뭐 다시는 얘기지만 잠깐 토막상식으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지금 했습니다만 이제 좀 평만주를 하나 좀 읽고 넘어가야 날 것 같아서요.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자, 어디냐면은 교재는 20쪽 중간입니다. 20쪽 중간이고요. 여기 선천도에서는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아까 이제 공부한 것입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 분 읽어봐 주시죠. 이 부분. 선천도에서는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리께, 감께, 건께, 곤께가 주가 된다. 하늘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쌍하게 변하는 것이 정상이다. 맑다가 구름이 끼기도 하고 바람이 불며 다시 햇빛이 비추기도 한다. 또한 별자리나 달의 위치도 계속 변하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만 방에 가득 차고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숨쉬기가 매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기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선천도이므로 정방에 있는 건께, 곤께, 감께, 리께가 서로 교합하여 변화는 있지만 정위가 없다. 만약 미리 정해지듯이 정위한다 하다면 이미
하늘의 움직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시가 무궁무진하므로 선천도가 웅천한다고 하였다. 아까 그 선천도는 응천한다 그랬잖아요.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선천도는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문항도에서는 고정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아까 공부한 겁니다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고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그 후천도에서는 후천도에서는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진께, 택께, 리께, 감께가 추가된다. 땅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야 만물이 살아날 수 있다. 만약 매일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린다면 만물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땅은 정의가 되어야 편안하고 안정되므로 지방하고 유상하다고 하였다. 땅이 모관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편안하고 일정한 항상됨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천도가 응지한다고 하였다. 웅천은 생겨나서 막 만드는 과정이니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응지란 완성되어 이미 정해진 방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선천은 자식을 낳는 과정이니 자식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이 될지 정해진 것이었고 후천은 부모님이 은퇴하고 자식들이 일을 대신하므로 이미 자기 자신에 맞는 자리를 잡았기에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좀 음, 보여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뭐 아까 이제 공부한 얘기지만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그 쌍호호씨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나갑니다. 쌍호호씨가 말하기를 그 제일 지난 시간에 소강절 설명, 복희도에서 문항도가 나온 설명 그걸 얘기합니다. 소강절이 이 그림으로서 그 문항의 8개의 그 속한다고 한 거는 대개 그 본지 그런 모두 그 곤괴 곤괴의 아래에 있는 곤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그 괴사죠. 곤괴에 있는 괴사 곤괴에 있는 괴사에 있는 글의 본지 근거한 것이니 괴사는 문항이 만든 것으로서 서남 쪽이라고 한 거는 뭐냐? 서남 쪽은 득붕. 서남 쪽으로 가면은 친구를 얻고 동북 쪽으로 가면 친구를 잃는다라고 한 것이 예, 정의. 이 정은 부사입니다. 정의. 바로 이 그림의 방인 거죠. 자, 복희도와 문항도가 있을 때 복희도는 상징적인 그림이죠. 실질적으로는 다 문항도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여기 곤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곤기에 나온 걸 잠깐 봅시다. 이 부분을 잠깐 확대해서 보고선 설명을 합시다.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래요? 중지 곤계 개사의 경우 원 374쪽 이게 서남 이건 제가 읽은 게 그러네. 서남은 득붕이요. 득봉이요. 어, 동북은 상붕이니 상봉이니 안정하면 하면 기란이라 아, 기란이라 해서 서남방은 득붕하고 동북방은 상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방위는 곧 문왕팔계도의 바탕을 둔 것이다. 음.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제 한번 잠깐 봅시다. 음, 문항도의 기준으로 봐서는 리께, 감께, 진께, 간께, 손께, 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곤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지공계의 괴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중심에 내가 있어, 항상. 항상 중심에 내가 있다고 그랬죠? 중심에 내가 있는데, 서남방. 서남방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서남방이죠. 그죠? 서남방. 이거를 남서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남쪽이라고 하지, 남서쪽이라고 하지 않아. 여기는 어디예요? 동북방이죠. 동북. 그죠? 자, 그러면은 중심에 내가 있는데, 곤괴. 곤괴인 내가 서남방으로 가면은 득붕한다고 그래서 친구를 얻는다. 왜 그럴까? 서남방으로 가면은 곤괴가 있네? 또 같은 여자야. 여자만 있어. 그러니까 득붕, 얻을, 득붕. 친구를 얻는데. 그러니까 여고 동창생들을 얻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동북방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간께는 어때요? 소남이죠. 소남. 남자. 그리고 간방은 산과 같은 거고, 그리고 간께는 양께예요. 그죠? 음께가 아니죠. 양께죠. 그러니까 양방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있는 대로 갔으니까 그 상봉, 친구를 잃었어. 친구를 잃었지만 쉽게 말하면 시집 간 셈이야. 시집을 갔으니까 어떻게 됐어? 여고 동창생을 못 만나고 시댁 식구들하고 살다 보니까 상봉, 친구는 잃었지만 기쁜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 그 고두면 편안하고 길하다. 자, 친구를 잃었는데 길하대. 좋대. 노처녀가 시집 갔으니까 좋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랬을 때 방해, 즉 서남쪽으로 가면은 득붕, 친구를 얻고 여고동창생을 만난다는 게 계속 노처녀로 있다는 얘기고, 동북쪽으로 가면은 여고동창생을 못 만나지만 그 길하다, 좋다 라고 한 거는 시집을 갔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랬을 때의 방위는 이게 복희도가 아니라 문항도의 방위로 설명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주역 64개에 나오는 모든 방위는 다 문항도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괴사를 누가 적었죠? 문항이 썼잖아요. 아니, 자기가 문항도를, 괴사를 썼으니 자기 기준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문항도의 기준입니다. 자,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이 문장에 대해서. 쌍호 씨는 이제 문항도가 실질적으로 괴사에도, 괴사가 결국 문항도 기준인 거다. 이게 증거 아니냐? 라고 쌍호 씨는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질문이나 하실 말씀.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방금 설명한 얘기지만, 이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평만주 있는 거. 어디냐면은,
교재로서 22쪽 제일 꼭대기 위입니다. 문항8궤도로 볼 때 이 부분부터. 문왕 팔궤도를 볼 때 서쪽의 택계는 소녀이고 남쪽의 리께는 중녀로 모두 여자에 속하니 음방이고 동쪽의 진계는 장남이고 북쪽의 감계는 중남으로 모두 남자에 속하니 양방이다. 중지 곤괴는 음을 상징하는 괴로서 음의 방향인 서쪽과 남쪽으로 가면 같은 무리인 음의 친구를 얻을 것이고 양의 방향인 동쪽과 북쪽으로 가면 반대 성향인 양의 친구를 만나니 오히려 음의 친구를 잃게 된다. 여자가 음의 친구를 잃는다면 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 시집을 가는 게 길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요 문항도를 보면요, 요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 잘못 그었다. 요렇게. 요렇게 선을 그으면은 요 네 개는 음괴예요. 그죠? 이거는 양괴예요. 네 개는. 그래서 요 네 개가 하니까 이쪽을 음방이다, 양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남쪽과 서쪽이 음방이 되는 거지. 근데 말이 돼? 아니, 서쪽은 음방 맞아. 근데 남쪽을 음방이라고 맞아. 음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음방이 돼. 여기는 요 네 개를 북쪽과 동쪽이 양방이 돼. 동쪽은 이해가 돼. 근데 북쪽을 양방이란 말이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북쪽은 음의 방향이지 양은 아니잖아. 그런데 괴로 보면은 간괴가 여기서 이거는 양괴니까 양방에 속해요. 즉, 이 괴로 해석을 할 때는 오히려 북쪽이 양방이 되고 남쪽이 음방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 일상생활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괴로 볼 때 형상을 보고 미리 예측하는 것도 이게 또 맞는 얘기네. 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남쪽이 음방이야. 의미한 기준으로 하면 컨셉이 확 뒤집어지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거를 항상 견지를 해야 됩니다. 또 주역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혹시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통과? 네, 예, 통과합니다. 어디냐면은 22쪽 중간입니다. 교재로서는 22쪽. 또 말하기를, 자, 또 말하기를 누가 말했을까? 이거는 소강절이 말하는 겁니다. 소강절이 지난 시간에 말한 거 이어져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세주, 잔주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한 거고요. 소강절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서부터는 소강절의 말입니다. 여기 적어놔죠. 이 역시 이 또한 소강절의 주장이다.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자, 봅시다. 소강절 이야기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역. 도대체 역이라는 건 뭐야? 바뀌는 거다. 어떻게 바뀌어? 결국 한 개의 이름과 이량, 음과 양을 말하는 거다. 이름, 이름 일량지이다. 이것도 많이 쓰는 건 얘기입니다. 많이 인용한 것 중 하나, 이름과 이량을 말하는 거다. 역이라는 거는. 진께와 택계, 진화령과 그 태상절, 진께와 택계는 처음으로 교감, 교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조석지위, 아침과 저녁의 자리, 즉, 동쪽과 서쪽의 자리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동서에 배속이 되고, 감계와 리계는 교참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미 지극하기 때문에 좌오, 북쪽과 남쪽의 위치에 해당이 되고, 손께와 간께는 불교, 교합하지 않았지만 음양이 오히려 섞였기 때문에 용중지편, 중도를 이용하죠. 이거 중, 중을 이용하였지만 치우친다. 예, 하지만 치우치게 되고,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건깨와 공깨는 순양과 순음이기 때문에 불용지위다. 쓰지 않는 위치다. 그래서 서북쪽과 서남쪽은 안 쓰는 자리에다 배속을 가. 엄마 아빠를. 이거는 이제 그 소강제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 이 부분을 차라리 읽고 하자. 그게 요거는 평만주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읽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요거 하나만 읽고 합시다. 16. 아, 자, 요 부분부터 어디나 위치는 교재 22쪽 하단 쪽입니다. 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 또한. 이 또한 소강절의 주장이다. 역은 결국 이름과 일량의 변화인 것이다. 6명의 자식을 태어난 순서로 걸어간다고 가정하면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것은 장남과 장녀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은 소녀일 것이다. 진꾀는 장남으로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커지는 것이고 전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시생하는 것은 마치 태양이 솟구치는 동쪽을 연상하게 된다. 반면 택괴는 소녀로 여자 중에 막내의 위치로 제일 후퇴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진 음태설에 근거하면 음의 기운이 오히려 제일 왕성하다. 따라서 태양이 내려가고 어둠이 오기 시작하는 서쪽에 배석하게 된다. 하루 중에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침과 저녁 또는 동쪽과 서쪽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진깨와 택깨이다. 따라서 낮과 밤이 바뀌는 때는 마치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시교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다. 네. 아까 이건 좀 설명을 좀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자, 다시 지우고. 자, 예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물론, 자, 양진 음태 썰인데요. 양은 나가는 걸 주장하고 음은 후퇴하는 걸 주장합니다. 양은 나가고 음은 후퇴하는 건데요. 자, 이 얘기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장남이다. 그러면은 진아래네. 그죠? 처음 엄마 아빠가 만나서 생겨난 거야.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양으로서는 제일 앞장섰어. 근데 반면에 태상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남, 그 다음에 장녀, 또 중남, 소남, 또 중녀, 소녀가 있을 거예요. 중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양의 기준으로 보면은 장남이 여기서 제일 대장이야. 그죠? 양의 기준으로. 맞아. 틀린 거 아니야. 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음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장녀를 생각하게 돼. 물론
음으로서는 제일 먼저 생겨났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음양의 속성으로 본다면 양은 나아가고 음은 물러나는 게 정상이거든.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은 장녀가 음의 속성이 강할까? 아니면 소녀가 더 음의 속성이 더 강할까? 사실은. 여자 중에서 장녀는 먼저 나서게 될 수밖에 없어. 먼저 나서게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속성으로 본다면은 음의 성질이 사실은 약화되는 거지. 나섰기 때문에. 깎아먹은 거야. 왜냐면 장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소녀는 나설 일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녀가 태상절이 음의 속성이 더 강한 거야. 이건 이해가 될까요? 자, 다시. 장남, 장남, 중남, 소남의 기준으로 본다면 남자는 나가는 걸 중심으로 해. 앞으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장남이 진정한 대장이야. 맞아. 틀린 말 아니야. 양귀에서는 맞는 얘기. 근데 음귀에서는 어떨까요? 장녀, 중녀, 소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녀가 앞에 나설 수밖에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음의 속성, 음양의 속성, 음의 속성, 물러나는 것이 중심인데 음의 속성으로 본다면은 장녀는 여자다운 맛이 더 떨어지겠지. 음의 속성으로 본다면은. 그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소녀가 더 음의 속성이 강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를 개념을 할 때, 중심에 내가 있어. 그러면 동쪽에 진화련을 배속을 했어. 장남.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장남의 대칭이 되는 소나자를 서쪽에 놔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하지. 그죠? 왜 그럴까? 동쪽과 서쪽의 컨셉으로 나 동쪽은 순전히 양의 균이 커지고 양의 균이 강한 놈을 놓는 게 정상이고. 그죠? 시작하는 거. 서쪽은 음의 기준이 강하고 시작되는 걸로 놔야 될 거야. 시작되는 편에서 음의 균이 더 강한 놈으로. 그러려면은 여기가 소녀 중에 여자 중에 제일 어린 애 소녀 음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태상절을 서쪽에 배속한다는 얘기죠. 이건 이해가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진께가 동쪽이니까 서쪽은 대칭으로 따지면은 장녀를 놔야 될 거 아니야. 안 놓거든. 왜? 장녀는 음의 속성으로는 약간 떨어졌거든. 깎아먹었거든. 오히려 장남을 도와서 일을 한다면 좋으니까 그 동남쪽에 장녀, 저 태상자를 동남쪽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컨셉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양지음태설의 음이 강하냐 양이 강하냐 컨셉으로 봐야 이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그래서 좀 순서를 요 부분을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사실 말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저는 또 뭐 좀 다른 생각인 게, 예, 지금 잠깐 그림을 좀 보면 그죠? 흑판을 칠판을 그대로 좀 보여주시죠. 칠판. 네. 거기 보면 지금 왜냐면 이게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어떤 그런 어떤 해석학적으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걔가 어떤 우리가 뭐 생각한 대로 어떤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처음에 최초에 있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겠지 않. 지금 왜냐하면 원장님 말씀에 어떤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리냐면 장녀는 이미 자기의 에너지를 썼으니까 포텐셜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더 엄적이다라고 한다면
장남인 진께도 마찬가지로 장남의 역할을 했기 남자의 멋이 이미 넘어가고 거기다가 그럼 소년을 낳아야 되거든. 같은 논리를 하자면. 그렇잖아요. 그죠? 장남도 마찬가지로 장녀가 여자 에너지를 써가지고 멋이 없다 그런다면, 그래서 소년을 놓는다면, 장남도 마찬가지 장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장남으로서의 남자로서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오히려 아니. 소년을 갖다 넣어야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아니죠. 거기서는 음의 양진 음태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그건 이제 양으로서는 쓸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그거는 엄진양태설이라는 거는 이 그림을 갖고 해석을 굳이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저는 정말 이 후천도든 선천도든 특히 후천도는 어떤 논리적 지결로 갖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저는 왜 그러냐면 그걸 있는 대로 이미 그렇게 개의 순서를 그걸 설계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위들을 그렇게 줬으니까 뭐 그렇게 있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무난하지 거기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해석학적으로 계속 해봐야 저는 오히려 주역을 자꾸 또 미궁으로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엄진양태설이라는 것도 그거는 후대에 만든 어떤 논리적인 것이지 주역에서 그 자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면 장남은 양부 에너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에너지를 죽는다. 그게 결국은 남전여비 그게 그 좀비 사상의 어떤 그 개사제에서 나오는 그거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세적된 거기 때문에 참 지금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까지 젠더가 중요한 시대에서 하던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제 생각입니다. 저희 일설입니다. 일설. 추억에서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조금은 그 과거에 그 시대에 어떤 필렸던 어떤 해석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이 시대에 맞는 어떤 해석도 한 번은 고민하면서 자꾸 생각해야 이 주역이 좀 더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극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른 분들.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점이 들었냐면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어떤 방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해석을 해봐야 되냐? 해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활용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좀 말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예. 아니 이 교수님 말씀이 저는 공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저 해석을 또 해본 것도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해석이 잘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또 아니면 뭐 제가 말한 대로 또 그렇게 보고 뭐 각자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뭐 다양하게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이 있고 그건 결국은 누가 선택하느냐면 이건 어차피 점수기 때문에 결국은 점을 지가 해석할 때 자기가 어떤 걸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다만 이제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정합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 일관성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다만 주역이라는 자체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합성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사실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 말씀에 뭐 네. 공감합니다. 예. 네, 저는 권오법 선생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 선생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근데 저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한의학 발전사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주단계 선생 이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양상유여 음상부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양은 항상 유효하고 양은 항상 넘쳐나요. 음은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막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론적 베이스의 근간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이론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이론이 나중에는 이게 한의학적, 동양학적 이론으로 막 펼쳐 나가기 시작하긴 합니다. 실제로요. 양은 항상 유효하거든요. 항상 남아 돌아요, 양은. 근데 음은 항상 부족해요. 예. 근데 그 이론을 펼쳐나가긴 한데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거 백유상 교수님이 한번 나오시면 좀 좋겠는데 백유상 교수님하고 한번 저기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요 이론의 근간이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덧붙여서 이제 사실 그것도 재밌는 논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음양 논리가 그 이제 그 추상적인 심볼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강요 개념은 나와 있는데 음양 개념 원래 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나중에 이제 후대에서 넣은 거라는 의미로 본다라면 그 음양에 대한 관점을 좀 정확하게 갖는 것은 되게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강유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추상성이 훨씬 강한 거기 때문에 그 추상성이 강한 거를 어떤 의미로 보면 상대적인 것들인데 고정화시키는 것도 일종의 위험성이 많은 거라서 그 음양 논리를 좀 그 한번 잘 정리해 보는 것도 대단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말씀 놓은 김에 요즘 저 도울성경에 주역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음양을 어떤 의미론적인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나의 상징화되어 있는 기호 표시로 보지 거기서 뭐 양이라는 것은 뻗쳐 나간다, 음이라는 것은 뭐 후퇴한다든지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족한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후대에 그렇게 그에 대해서 개념화 시켜 나간 것이고 최초의 어떤 주역에서 개를 만들었을 때는 실제로 그게 어떤 양은 뭐 뻗쳐나가고 음은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거는 없거든요. 이렇게 분명하게 그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후대에 개사전이나 이런 데서 해석을 해나면 자꾸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 건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발전된 이론으로 그거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뭐 심볼이었어. 그거 뭐 음양이라는 것이 뭐 진하고 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막 개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단순한 보호에 불과했다라고 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각자 주역을 해석할 때 각자 취할 방법인데 그 어떤 걸 해도 지금 박 선생님 지금 말씀이 한의학에서는 제가 뭐 모르니까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의학에서 만약에 주역에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논리적 사상적 그 어떤 근거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개사전에 상당히 영향을나 설계전에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설계전과 개사전은 굉장히 유학적인 그런 어떤 그 이계질서적인 걸로 주역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이진법 체계라 그러잖아요. 0과 1의 변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되게 다양한 이런 현재 지금 저게 나왔는데 0과 1의 똑같은 심볼리즘처럼 양과 음이 있는 거 비슷한 이진법 체계거든요. 생물 쪽도 마찬가지로 그 A와 T가 하나고 C와 G가 한 페어인 이진법 체계거든요. 결국은 그 이진법이 쭉 나열된 거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생리현상을 해석하고 나와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지금 두 개의 변화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논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 0과 1에서는 상대적 개념이 있는지 예를 들면 A나 G에서는 물론 상대적 심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 차이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주역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차이는 한번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경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수리부작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개념을 좀 떠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과 이제 저의 이제 얘기에서 상하좌우 동서남북의 이제 차이라는 게 이제 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경에서 과연 그러니까 완성이 됐느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런 논쟁, 이런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막 처음에는 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이런 기준도 있고 저런 기준도 있다라고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준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중세 근대에 와서 이제 그 기준들이 딱 정해지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 서적들을 보면은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난잡할 수도 있고 잘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되게 뭔가 그 기준을 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이 이집법 체계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현대 기준으로 과연 과거를 해석하는 게 좀 옳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앞에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시대에 흘러오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다가 뭐 좋은 말 하나 정론화된 거죠. 정립된 거죠. 그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하나 이 시대에 맞는 뭔가를 또 정립하기 이런 게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또 뭔가 정립이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게 뭐 현대적이라고 해서 뭐 이전하고 뭐 동떨어진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인지력이 또 변화했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 조그마한 또 언어들이 또 쌓여가다 보면 예전에 혼란이라고 예전에 그런 어떤 정립하는 과정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듯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박사님 말씀이 뭐 100번 치담하신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시죠. 너무 너무 진행하시죠. 저희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좋아. 나 쉬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 평만주에 있는 내용이지만 요것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요 부분부터 음향에 대한 컨셉과 아니면 감기 리끼에 대한 컨셉인데요. 뭐 좀 내가 봐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은 그 교재론 23쪽 중간입니다. 중간께 리끼에는 한번 읽어봐 리께는 보시죠. 속에 기운이 있으면서 밖으로 양의 기운이 나타날 때 가장 극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촛불을 예로 들자면 바깥이 가장 뜨겁고 속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것이 불의 본성이다. 즉 리께는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시각으로 본다면 마치 축구공과 같은데 겉은 온통 양의 기운일 뿐이고 음의 기운은 축구공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요 부분 리꾀를 우리는 2차원으로 만들어 3차원의 컨셉으로 보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은 그 공과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 이어서 반면 감께는 양의 기운이 속에 있고 음의 기운이 바깥에 둘러싼 것으로 얼음이 어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겉이 먼저 얼고 속은 천천히 어는 것과 같다. 감께도 역시 3차원의 시각으로 보면 이글루와 같다. 겉은 얼음으로 차가운데 어, 어,
잠깐 그 속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간이 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냥 차가운 얼음만 보일 뿐이다. 음양은 상대적이다. 바둑판에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다고 가정할 때 검은 돌이 한쪽에 몰리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흰 돌이 많아지는 법이다. 리끼의 경우 중심에 음의 기운이 몰려 있으면 상대적으로 양의 기운이 밖에서 더욱 극성해지는 법이고, 감기의 경우 중심에 양의 기운이 몰려 있으면 상대적으로 음의 기운이 밖에서 더욱 극성해지는 법이다. 술을 먹어서 열이 난다는 이야기는 속은 그만큼 차가워지는 법이다. 즉,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부분 배가 냉한 것을 알 수 있다. 냉수로 목욕을 하면 당장은 피부가 차가워 추우나 곧 속에서 열이 생기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요건 이제 그 감기와 리끼, 특히 음양에 대한 컨셉을 아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한번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그 손깨와 간깨 설명인데요. 예, 이 중요서부터 읽어봐 주실래요? 중효를 이용하는 리깨와 달리 중효를 이용하지 않는 손깨와 감깨는 정방이 아닌 간방에 배치하였다. 그러면 왜 동남쪽에 손깨가 배속되고 동북쪽에 간깨가 배속될까? 원도를 볼 때 우측보다는 좌측이 더 많이 이용되고 하측보다는 상측이 더 많이 이용되는 것이 상례이다. 원도를 볼 때 좌측은 양, 우측은 음에 해당되고 상측은 양, 하측은 음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남쪽이 동북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므로 장녀인 손깨를 동남쪽에 배속하고 쓰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남인 관깨를 동북쪽에 배속하였다. 지금 여기서 왜 굳이 장녀를 동남방에 배속했을까? 그리고 소남인 간깨를 왜 동북쪽에 배속해? 요 이야기입니다. 예,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이 문항도로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읽었습니다. 자, 또 여기까지 혹시 하실 말씀이나 뭐 궁금하신 거? 쓸데없는 사족 하나 붙여도 됩니까? 예, 얘기하세요. 네. 제가 그 리끼하고 그러니까 리끼를 이해할 때 있잖아요. 저희 예. 그러니까 백유상 교수님이 아시는 분인데 정창현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신 게 있어요. 정창현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게 불이 불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 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이 정말 양이어서 양은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음이 없어서 잡아주는 게 없으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말지 불이 불로써 형체를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간계가 그러니까 안에 양이 없으면 끝까지 응축하는 성질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응축하는데 안에 양계가 있어서 그 양계가 뻗어나가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얼음이라는 아니면 하나의 뭐 형체라는 그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설명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저한테. 이게 왜 안에 음계가 있어야, 양 안에 음계가 있어야 되고, 음계 안에 양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형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많이 와닿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은 설명이네요. 예. 그래도 그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한결 더 이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또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근데 아이고야, 근데 시간이 벌써 11시네. 아이고. 지금 또 오늘 할 게 이거 좀 분량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좌담회 하는데 이제 좌담회 명칭을 이번에는 편집위원회 활동으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 편집하는 거나 완성을, 왜냐면 원래 이게 이제 백 교수가 하던 건데, 이제 백 교수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불감당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한다, 서로 나눈다, 뭐 아니면 서로 좀 도와준다는 컨셉으로 다른 분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편집위원회가 돼서 이제 그 작업을 한다. 그리고 논문 심사도 좀 하고, 또 서로 장단점 서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편집하는 기술, 기법, 그리고 논문집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걸 좀 했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뭐 논문 제출하는 사람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요. 논문 제출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논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런 포맷을 공부한다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니까 내일모레 글피네요. 그러니까 27일 날에는 좌담회 대신 편집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논문 쓰는 요령, 내지 않은 심사,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모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우리 이은규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내년 날 5시에 모이는 거죠? 응? 토요일 날 이제까지 5시에. 5시죠? 예, 예. 원래 5시가 픽스돼 있잖아. 네네. 예. 그날 뭐 백 교수님은 당연히 오시겠죠. 그래야 내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 나도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 보고 가르쳐 줘야지. 편집을 전혀 내가 또 불감등이라고. 그 쓰는 대로는 전혀 안 돼. 편집위원회 활동인데 위원장이 백 교수야. 그래 어떻게 편집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포맷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면 뭐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미리 좀 약간 폼을 봤는데 일단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간단한 것들인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해봐야 맨날 얘기해봐야 시간만 끌 일들이라서 백 교수님 꼭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백 교수한테 또 연락을 해볼게. 확인해 볼게. 그렇게 하도록. 근데 진짜 백 교수 안 오면 의미가 없다. 그게 뭐 하지 뭐. 성립이 백 안 돼. 교수는 백 교수 집으로 찾아가면 되지, 우리가 다. 그렇게 편집위원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해서 집으로 찾아가면 그렇게 돼.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는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놔놓고 오시오 하고 택시를 보내드려갖고 초청을 모범 한다. 택시를 그 보내드려가지고 좋은 생각이다. 그 그렇게 좋은 해야죠. 생각이야. 네. 제가 나중에 비용 청구만 백 교수님한테 해드리면 되죠, 뭐. 그래, 좋아. 좋은 생각이야. 호사를 누렸다 했는데 뭐 이제 종이 접자 휙 날로. 그것도 굿 그리고 아이디어군요. 하나 더. 이건 내가 안건인데, 사실은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났을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좀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저기, 민박집인데, 네 끼를 해준대, 네 끼. 가는 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 군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군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봤어? 아니,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괜찮더라고. 네. 또 어부가 잡은 걸로 막 회 떠주고 막 한대. 그리고 딱 시간 되면 배 타고 섬도 한번 일주해 준대. 네. 그 비용이 얼마인데 인당 얼마나 받는 겁니까? 1인당 10만 원. 네 그렇겠네. 끼 먹고 자는 데까지 합쳐서 10명 기준으로. 그 100만 원이네. 배한테 100만 원이네. 10명 이하면은 인원수 곱하기 10 더하기 10만 원을 내야 돼. 10만 원 별도로. 그리고 배한테 빌리면 100만 원이겠다. 하루 빌리면. 하루 빌리는 건 아니고 뭐 잠깐
섬 구경하는 거지 뭐. 예. 근데 어쨌든 사실은 괜찮죠. 예. 어? 10명만 되면 괜찮다고요, 진짜로. 10명이 안 돼도 5명이면은 네. 60만 원이 되는 거죠. 60만 원인 거죠. 예. 그러면 극단적으로 2명이 가면 30만 원이 되잖아. 그렇지. 아니 혼자 가면 미안하지. 20만 원, 혼자 가면 20만 원이 되잖아. 예. 요새 기름값도 비싼데 기름값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이제 거기에 그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아, 그러면 이제 다른 가은 다른 분들하고 골프처럼 이렇게 같이 붙이겠지. 네. 근데 뭐 4끼를 주니까 잠도 자고 4끼를 주니까 괜찮긴 괜찮죠. 하죠. 예. 거기 되게 유명해가지고 미리 그 예약하지 않으면 찾기 그 어렵다고까지 보통 3달 정도 예약이 밀려 있대. 2-3달. 예. 저도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혹시 요런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그 가연제를 하게 되면 꼭 먹는 거 준비가 항상 신경 쓰고 또 준비하라 뭐 또 그 재미도 있는데 그래, 차려진 걸 먹는 재미도 있거든. 그거 엄청 좋죠, 사실은요. 응? 엄청 좋죠.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도 있다. 네. 그래서 잠깐 짬내서 상의 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 저기 그 임정훈 학술위원장님이 굉장히 반겨맞을 소리인데.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되니까 가서. 그리고 10명 채우면 더 좋고. 예. 우리가 10명이 최대한 7명? 예? 7명, 10명까지 채워지면 참 10명 좋은데. 단위야. 그러니까 10명이 10명이 되면은 딱 100만 원 내면 돼. 근데 10명이 9명이 간다. 좋은데. 그래도 100만 원이야. 그 얘기는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 집이 10명이 정원이니까 맞아. 10명이 정원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나머지 수를 채울 거예요. 10명이 되게. 그렇겠지. 다른 그걸 받겠지 스케줄을. 예, 예, 응, 예. 10명이 가면 저희가 이제 그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뭐 좋네. 뭐 그래서 10만 원 요즘 어디 다니면서 10만 원은 뭐 안 살 수가 없지. 10만 원이 기본이니까 뭐 그래도 아주 요즘은 저렴한 편이니까. 다 고급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보다 적게 큰 비용을 받는 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힘은 덜 들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데도 그 산청에 되게 괜찮은 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이제 지리산 그 나무라고 해서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데 굉장히 그 음식들을 줍니다. 거기 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인원수가 되면 괜찮죠. 근데 인원수가 안 되면 그 돈을 다 내야 돼요. 몇 명이 해야 되는데? 거기도 하여튼 숫자 거기도 좀 숫자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예. 10명 전후겠지. 뭐. 그것도 많이 10명까지는 안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많이 같아요. 하면 자기도 감당을 못하니 자기들이 예, 감당을 예. 못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인당 받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 날짜 그 하루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그 최소 인원수를 두고 가격을 올린 거죠. 그 대신 사람들은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서 그렇게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좀 괜찮게 이렇게 그런 걸 하는 데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잠시는 괜찮은데 계속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자신들의 삶도 너무 힘들고 피폐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뭘 하려면 빨리 예약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정을 해야 되네. 3개월 후라면은. 그러니까 그 주말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추석 때 뭐죠? 지금 27일 날 신청해도 만나서 될지 안 될지 몰라. 27일 날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뭐. 그래서 네. 미리 잠깐 운을 좀 띄웠습니다. 네네. 토요일 날 얘기하시죠. 예, 해주시죠. 그래요. 자, 또 다른 것도 하실 말씀. 고생하셨습니다.